신경을 제거하면 나쁜 거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안 먹고 양치도 잘하고 그런데 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크림치과 원장 김정란입니다. 아직도 충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뒤늦게 병원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 치료는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지만 정도가 심한 충치는 치료도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충치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치료 비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충치 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충치 색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충치가 맨 처음에 생길 적에는요, 겉에 이 에나멜질의 세균이 부식을 시킵니다. 약간 하얀색을 띠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면서 점점 갈색을 띠게 되고요. 나중에는 검게 보이게 됩니다. 검은색이 띄어서 또 너무 걱정하시는데요. 다 충치는 사실은 아닙니다. 점 하나 이렇게 딱 검은색이 있는데 치과 의사가 이제 탐침을 했을 때 굉장히 하드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사실 정지성 충치라고 해서요, 진행이 빠르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관찰하는 걸로 해서 치료를 안 하게 되기도 하고요. 세균 등에 의해서 이제 겉에 이제 착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착색은 제거만 하면 되는 충치가 아닌 경우도 있죠. 또한 아말감 재료의 그 아말감이 치아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검게 되는 경우, 그것도 사실은 충치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충치는 뭐 하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겠지만 치과에 가셔서 바른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치의 정도는 깊이에 따라서 단계가 결정이 됩니다. 1단계입니다. 범랑질만 썩은 경우이죠. 2단계 상아질까지 우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조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겉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 점 하나만 딱 있습니다. 에나멜질은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우식이 옆으로 잘 퍼지지를 않고요, 속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상아질이 훨씬 이제 소프트하기 때문에 속에서 그냥 팍 옆으로 퍼지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는 점 하나인데 속에서는 커다랗게 큰 구멍으로 충치가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를 가면은요, 이제 치수까지 진행이 된 경우이죠. 환자분은 굉장히 아프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급성으로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살짝 아프다가 그냥 만성으로 지나가서 여기 속에서는 막 썩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단하지만 속에 이제 혈관이나 신경이 이제 막 다 썩으면은 뿌리끝을 넘어가서 커다란 염증까지 생기는 경우, 그게 이제 4단계에서 잇몸 뼈, 잇몸 이런 부분까지 충치균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각 단계별로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초기 충치인 경우, 약간 하얗게 변색되는 정도인 경우는요, 양치를 열심히 하거나 치아 영양크림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그런 약을 바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제 2단계 상아질까지 이제 충치가 들어가면은 증상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요, 충치를 제거를 한 경우에 레진 같은 거를 봉하거나요, 좀 들어가긴 했어도 부위가 많이 큰 경우에는 인내이 치료를 하면 됩니다. 차가운 물에 시린 경우, 이런 경우는 충치를 전부 제거를 하고요, 치수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약재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레진이나 혹은 인네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염이 좀 더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그때는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치가 치조골까지 들어간 경우는요, 신경치료를 전부 다 하고요, 그리고 예후 관찰도 좀 해야 되고요, 앞니 같은 경우는 그 치근단 염증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는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위별로도 이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씹는 면에 국한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는요. 씹는 면에 이제 충치를 제거하게 되면은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위가 크지 않다면 대부분 레진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면 인레이 만들어서 끼우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전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이 속안에 생기는 충치입니다. 인전면 충치인 경우는 대개는 이 인전면에 제가 기구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파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레이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아 바깥에 이런 부분에는 사실 충치가 잘 안 생기는데요. 치경부라 그래서 치아와 잇몸 요 사이에 마모가 되기도 하고, 마모가 돼서 시리니까 칫솔질을 잘 못하게 돼서 거기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레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치경부보다 깊은 뿌리까지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뿌리에 기구가 이제 좀 잘 도달하지를 않기 때문에 요거를 다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잇몸이 조금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고, 충치를 제거했을 때 굉장히 시리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신경치료를 하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라운 종류는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금, 그리고 지르코니아, 부분 지르코니아인 PFG, 그리고 PFM, 올 세라믹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의 경우에는요, 전통적인 재료입니다. 부식이나 변색의 우려가 없고요. 자연 치아하고 강도가 조금 비슷해서 선호하기도 하고요. 깨질 우려가 없게 되는 거죠. 신미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요즘에는 금의 경우는 조금 비용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르코니아인데요. 금속의 강인함과 그리고 세라믹의 신미성,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미적으로는 지르코니아가 색깔이 조금 탁해서 어금니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 지르코니아의 신미성을 증대시킨 방법이 PFG라는 방법입니다. 지르코니아 위에 도자기를 씌운 경우이죠. 강도는 좀 원하는데 예쁘게 하길 원하는 전치부, 앞니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예쁘게 하고 싶다, 이 경우는 사실 올 세라믹이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전체가 다 세라믹인데 투명도도 좋고 색깔도 굉장히 좋아서 상당히 예쁜, 근데 조금 강도는 살짝 떨어져서요. 올 세라믹으로 크라운을 한 경우에는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과계교합인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PFM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메탈 위에 도자기를 입힘으로써 메탈의 강도와 도자기의 신미성을 같이 겸비한 재료입니다. 치아색은 좀 예쁘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주변부에 이제 검은색 메탈이 조금 비쳐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심미적으로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도자기가 좀 파절되는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는 적응증은요, 진단명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치수염, 비가역적 치수염, 혹은 치수괴사, 치근단 농양, 치근단 염증, 뭐 이런 경우에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의 증상으로 본다면 치아가 너무 아픈 경우, 뜨거운 물에 너무 많이 시린 경우, 아프지 않은 경우에 신경치료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치수가 괴사가 됐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치근단 염증이 아주 심하게 있는 경우, 그때는 대개는 치수가 죽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경치료를 하면은요, 대개 이제 썩은 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신경을 제거하면 나쁜 거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경치료는 건강한 치아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수가 죽었기 때문에, 치수염이 있기 때문에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치료인 거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로는요, 전통적인 이제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요즘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하고요. 흰색 재료인 자가중합 글래스 아이오노머
재료가 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요, 부분 적용되는 복합 레진, 그리고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 부분 적용되는 실란트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광중압 레진, 인레이, 크라운 치료 방법 등은 비보험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분들 생각엔 치료를 받으면 겉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피도 안 나고 이게 경조직이라서 안 아플 것 같지만은요, 상아지를 저희가 이제 긁어냈을 적에는요, 상아질 관을 통해서 신경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통증이. 그렇기 때문에 깊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치수도 적응이 되고 상아질도 적응이 돼서 좋아지게 됩니다. 보철물은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평균은 뭐 6년에서 10년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보철물은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길게 수명만큼 쓰시는 거고요. 그래도 20년 썼으면 너무 나빠져서 이거 당장 뜯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구취도 없고 시린 증상도 없고 구멍도 없고 교합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러면은 굳이 이제 뜯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늘 하는 얘기죠. 충치 치료를 안 한 치아보다 훨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관리는 정기검진, 홈케어 두 가지입니다. 홈케어로 치면 치실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 늘 루틴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3번, 4번까지 양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도 정확하게 양치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아 사이를 안 닦았거나 치간 칫솔을 사용을 조금 덜 하셨거나 혹은 뭐 안쪽에 양치를 잘 못했거나 충치를 잘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단 거를 많이 드신다거나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거나 그런 분들도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안 먹고 양치도 잘하고 그런데 왜 생기나요? 이런 분들은요, 입안에 이제 세균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치아 치질이 원래 조금 약하게 태어난 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더 관리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양치 맨날 열심히 하라고들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하게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치과를 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충치가 안 생기더라도 일단 가시고요.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요. 구강 관리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아에 안 좋은 거를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칫솔질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본인이 또 제대로 하는지 그 습관을 바꾸고 해서 스마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